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연진부터 소개합니다. 경제개혁의 젊은 기수 최입의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에서 지금 막 오셨다고요. 예, 오늘은 좀 그 미팅이 길어지는 바람에 네. 막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 그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기조가 좀 공공성을 더 강화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네. 보기에는 국민연금 노후자금이니까 네. 수익성이 더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노후를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정부가 이제 거기보다는 안정성, 공공성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좀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좀 한번 하이킥에서 다뤄보면 좋겠네요. 예, 네. 국민연금 문제. 자, 그리고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강해서 바쁘시죠? 네, 뭐 시학기는 또 제가 한 과목 지금까지 맞지 않았던 과목을 추가로 네. 맡게 돼서 네. 강의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쁩니다. 강의를 이번에 세 과목? 네 예. 과목인데 그나마 또 줄이셨다고. 예. 예,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맡아서 해야죠. 네, 그래도 저희 방송은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예, 뭐 시간 닿는 한 참석하도록 네.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건 때문에 역시 엄청 바쁘신데 그래도 하이킥은 출연해 주시겠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건 네. 모르겠는데 네. 너무 그 교통이 많이 이렇게 정체가 많이 돼요. 이쪽이 목동이 전 촌사람이어가지고 그 뭔 다리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거기가 목동교? 목동교인가요? 네. 기본이 한 3-40분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 또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가. 오늘 또 제때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기름이 간다 해서 스릴 있게 왔습니다. 예, 스튜디오를 옮길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이 따끈따끈한 분위기로 오늘 또 하이킥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정부의 파리 대책 후속이 나왔습니다. 뭐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후속 조치가 나왔거든요. 먼저 수서에 사시는 우리 이 변호사님. 네. 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나와서 그 수소동에서 2년 새에 뭐 집값이 거의 2배 뛰었다고 뭐 제가 그 약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이 효과는 있는 것이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 더 이상 그 가격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게 이제 좋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인지 집을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놨던 집을 다 걷어들이는 것 같고 또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올라가질 않는다면 굳이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심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상황에서 이제 뭐 풍선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다른 데로 튀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외려 과열 조짐이 보여서 지금 수서하고 대구 수성구하고 분당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가가 들썩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서는 어느 정도예요, 전세가가? 지금 뭐 제가 지금 옮길 때가 아니니까 관심 네.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예. 거기에는 뭐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뉴스는 조금씩 전세가가 들쩍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 팔지도 않고. 그런데 살 사람들은 내놓는 집이 없으면은 전세로 돌려야 되는 거고 뭐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가가 올라가는 게 경제 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불과 한 달 만에 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뭐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서 정부가 강력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조금 이제 칭찬을 드렸는데 네.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투기 수요지 실 수요까지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던 것은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6년, 7년에 피크를 쳤다가 물론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12년 그래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부동산 부양책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가 이제 문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을 잡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그 집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죠. 보면 사실 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 수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금리가 뭐 내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유사일의 최저 금리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우리 뭐 흔히 강남이라든지 혹은 분당, 신도시 중에서 수성구도 뭐 대구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부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역에는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조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보고 앞으로는 투기 수요를 잡는 것은 좋은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지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까지 태운다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동산 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너무 그런 식의 그 자세보다는 네. 좀 선별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지금 네. 선별적인 조치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맞는 대책을 내놓거나 그런 이제 선별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좀 발빠르게 아무튼 투기 과열지구 더 지정하는 거 뭐 이렇게 한 부분은 뭐 정부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인이 있어서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나 여러 가지 더 계속 내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보유세 인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투기 수요라고 이제 흔히 하는 것이 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주거나 뭐 임대를 하면은 아무튼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이 온다라는 저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거거든요. 투자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저위험 고수익을 저위험 저수익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세를 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면서 네. 실소유자 중심의 그 어떤 시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저기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호주머니에 든 또 다른 이제 플랜이 있다고 아마 그게 이제 보유세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빨리 꺼내서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좀 전환시키는 프레임이 그게 필요하지 계속 이렇게 민기적거리기에는 계속 이렇게 또 대책 나오고 또 대책 나오고 이러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은 이론이 있거든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찬동하면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한 2, 300만 원 받는다. 서울 시내 집값은 웬만하면 매덕이 뭐 3, 4억 넘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계산해 보면 월급을 받아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해요. 과거에 저희들은 캐피탈 개인이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을 모으면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네.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 서울에서 하는데 한 70년, 한 모아야 60년. 예, 좁게 잡아도 60년은 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처럼 렌트를 네. 하게 되는 어. 또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특별한 경우고 사실은 네. 이제 월세로 가게 되는데 자기 집을 사서 할 형편이 많은 젊은이도 안 되니까 결국 렌트를 해야 되는데 네. 월세는 가급적 싸게 유도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제 생각에 만일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네. 누군가가 자본가들 집을 사서 렌트를 해줘야 되는데 보유세를 많이 오게 되면 그 렌트비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월세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들은 가급적이면은 네. 그 주택에 대한 그 신고를 해서 그 주택 사업자로 신고를 해서 그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보다는 생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카드로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유세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기보다는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집 한 채나 두 채 정도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이 거의 한 10%
뭐 내지 20%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사실은 한 채를 가지고 임대사로 하더라도 네. 저는 사실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다 세금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키면서 보유세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 부담이 증가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월세로 이제 돌리는 건데 네. 집 없는 저도 없거든요. 네.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좀 내려지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 세 부담이라는 게 아까 제가 저유형 고수익인데 그 고수익의 세율을 그 수익률을 떨어뜨리려면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건 아무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위험인데 고수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거기에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런 자금은 보다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본시장에서 뭔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든 임대소득세든 아무튼 세금을 좀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이 분양 선분양의 제도. 제도 자체를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리스크 자체가 뭐 이전에는 이게 한 7, 80년대는 이게 필요했겠죠. 건설사에서 돈이 없는 데서 뭐 계속 했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외국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아니죠. 선분양이 네. 아니잖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재건축하는데 어디 그 구멍 나가지고 뭐 저 사기 당하는 분들도 네네.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탄탄한 건설사들은 그런 책임식을 하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여하튼 뭐 저 선분양 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저 입장에서는.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글쎄 이런 게 이제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 다른 방향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집을 2년마다 이사 안 가고 네. 2년마다 막 월세 얼마나 오를까 전세 얼마나 오를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에서 좀 벗어나게 그 장기 임대주택 같은 네. 그런 네네. 정부가 나서는 공공 부분이 나서는 주택 시장이 결국은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런던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임대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 시형 아파트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개인들은 조금 중산층 이상은 개인주택을 사시고 임대주택 아파트는 그 임대주택 아파트로서 시형 공영 아파트인데 정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내부 시설을 좀 잘 꾸미는데 쓴 것이 아니고 외장만 화려하게 한다. 그게 또 발열 물질, 네. 불이 잘 타는. 지금도 런던 가보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런던 시장 지금 메이 총리까지 그 뭐 실각 위기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장기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게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또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게 강남이나 분당이 오르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네. 살고자 하는 그런 또 욕구들이 있기 때문인데 네.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공급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라든지 이렇게 주거가 조금 불편한데 짓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짓고 나면 인기가 별로 없어서 막상 입주가 잘 안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도 하고 뭐 정부에서도 하고 LH공사, SS공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동안 막 늘어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를 그 시장의 방식으로 네. 바꾼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뭐 저 뉴스테이, 뭐 네네네. 리츠 뭐 이런 걸로 막 바꾼 거죠. 그러면서 공공임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임대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늘려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만 본다면 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상한 가격 책정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의해서 기존 맞아요. 아파트 가격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낡고 이제 허름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새로운 아파트 지면은 같이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시장 전체의 가격을 잡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좀 억제되는 또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유효한 어떤 집값 잡는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수도권에서만 유효한지 전국적으로 유효한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줘야지. 왜냐하면은 지방에서는 솔직히 뭐 분양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을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 주변에 이제 그 주택 수요마저 또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을 좀 억제하는 효과와 그다음에 시장 가격을 잡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후분양 제도가 도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계속 또 예. 이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후분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분양이라는 게 이게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가 네. 그 고객의 돈으로 그렇죠. 짓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외부에서 조달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분양 제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네. 좀 종합적으로 빨리 정부가 한 번에. 한 번에 좀 딱 해서 시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증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열나면 해열제 주고 배 아프다 그러면 뭐 진통제 주고 하듯이 그런 이제 대증요법이 이런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런 뭐 파리 부동산 대책 같은 그런 건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인구 절벽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뭐 그러면은 인구 절벽이 그러면 10년, 20년 이거 그 재테크라는 재무 포트폴리오 짜주는 분들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안 해요. 하죠. 네. 이 젊은 처분을 하라고 예, 하죠. 30대 사람들 상대로 재무 상담을 해줄 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재테크 방식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걱정을 할 필요 없겠지만 이 그 소위의 주식에선 개미라고 하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또 그런 개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저는 뭐 인구 절벽이라든가 예상되는 그런 큰 굵직굵직한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증요법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그런 그 정책도 좀 같이 나오면 개미들을 위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예. 네. 부동산 뭐 얘기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또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로 그 대한항공이 과징금 부과를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근데 이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2016년 작년 11월에 공정거래위에서 이제 칼에 이제 그 특수관계인데 그러니까 그 제일 문제됐던 게 땅콩 해양 때문에 문제가 네. 되면서 이런 게 다 드러났던 거죠, 그때. 그래서 뭐 그 형제들과 그 부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하여간 특수관계인이라고 청수 표현하죠. 일가들, 예, 청수 가족들이. 일가들이 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이버스카이하고 또 네네. 하나가 유니컨버스라는 두 네. 회사인데, 사이버스카이는 우리가 이제 그 기내에서 면세점 사는 네네. 면세품 사는 그거와 관련된 회사이고, 유니컨버스는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콜센터 업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인데 여기에 유리하게 거래를 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법에 새로 이제 개정된 법이 있어요. 이런 특수관계인들 위해서 그 부당 거래하지 마라, 네. 불공정 거래하지 마라라고 이제 개정을 한 법에 근거해서 14억 3천만 원인가요? 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이제 중앙법원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인지가 지금 그 공정 거래에서 내놓은 자료 가지고는 네. 증거 가지고는 네네. 판단이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를 더 보충해라라는 예. 게 1심 그 판결의 기본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2심 가면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심에 가서 공정거래위에서 증거를 더 보충을 해서 추가를 해서 입증을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입증을 너무 강력하게 원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법이 있으면은 좀 약간 추정도 되고 뭐 정황이 있으면 네. 불공정 거래 행위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이게 변호사님 근거를 보시기엔 좀 가지고.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네. 그 특히나 사이버스카이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 사이버스카이가 뭐 광고 수입을 저 득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계산하면 3,700여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이버스카이의 그 1년 총 매출이 한 70억 원 되는데 거기서 이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래서 칼로부터 대한항공으로부터 득본 게 한 3,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또 법원의 판단에 좀 솔깃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네.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서 한 2000년도부터 계속 이제 십몇 년간 이제 재벌 문제를 성명서도 지적했던 내셨잖아요. 일감 네, 몰아주기 그렇죠. 문제를 지적했던 네네.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19대 때 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제 제가 그때는 국회에 없었지만은 그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 법안 소위에서 하나하나 문구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또 코치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있던 법은 이 어떤 부당한 그 행위가 그 거래 행위가 시장의 어떤 다른 경쟁자들을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그 경쟁을 침해하고 그래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 경쟁이 저해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부당한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 경쟁 제한성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누가 하나 뭐 이렇게 거래한다고 해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만 그렇게 되는데 이 재벌 총수 일가들이 조그마하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 돈을 빼먹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자기의 그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좀 돈 되는 사업은, 사업 같다 하면은 예. 밑으로 이제 뭐 계열사, 계열사로, 손자회사 막 예. 만들고 이래서 그렇죠. 자기가 개인 회사 만들어서 네. 계열사로부터 일감 따내가지고 혼자 네네. 돈 버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으려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래 규모와 그 다음에 일정한 그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그런 회사라면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자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앞서 말한 그 그 경쟁 저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그 돈만 버는 것만 부당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부당한 이익. 근데 이 부당한이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법원이 요구한 거예요. 왜 부당하냐? 그러면서 법을 만들 때 취지는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넣은 건데 법원은 그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서 부당성에 대한 입증을 따로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요구한 게 경제력 집중이라는 또 더 어려운 개념을 걷다 들이밀면서 이거를 입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을 그 19대 만들었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재벌의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그거를 법원에서 더 어려운 형태로 공정위에게 입증을 요구하면서 네. 오히려 막는 그런 판결이 된 거예요. 이번 그 고등법원 판결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바로 이거 행정법원, 고등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가서 아까 전에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좀 이런 요건들을 좀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법원이 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재벌들의 이런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 행위를 막고자 했던 것을 좀 깊게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조금은 그 과거와는 다른 판결로 재벌들의 이런 행위를 막는데 좀 그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두 분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지금 정부 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말고 과거에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정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좀 재벌기업이 약하다. 특히 4대 재벌기업이 굉장히 약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의 CF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 붙으면 져요, 우리가. 아. 뭔가 하여튼 판결 자체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지 정치적이고 네. 정치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과거에 계시던 분들의 뭐랄까 업적, 우리 KPI라 그러죠. 그 실적은
그냥 몇 건에 과징금 얼마 때린 거 그게 아니었을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소송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회사도 너무 황당하게 공정거래위원회부터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예. 그 법원에 이제 제소를 해서 뒤집고 그 과징금을 다시 회수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아까 말씀하신 땅콩 해양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막 이런 상황인데 어째 찾다가 어떻게 보면 좀 감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들이밀었다. 그냥 객관적 보도만 보면 굉장히 액수는 적지만 분명히 이건 일감 몰아주기에 가족 그 사익을 편취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도 아마 법원에서 뭐 또 그렇다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뭐 저쪽 조양호 회장 패밀리를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겠고 판사가 보기에 이건 그래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정말 조금 더 무관용 디테일에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네. 기업들을 좀 이렇게 하는 실적 올리기나 건수 올리기가 아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재경직 행시 중에 꽃이 재경직 행시잖아요. 그렇죠. 되기도 되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꽃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시 출신 재경직 고시 출신들이. 네. 그런데 이 공정위가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뭐 과징금이 뭐 몇 천억도 되고 몇백억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꽤 큰 굴지의 기업들은 대관 업무를 제일 세게 하는 게 공정위 상대로 한 대관 업무가 정말 세요. 여기가 이게 뭐 그 다음에 대형 로펌에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로펌에 공정위 출신 정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무슨 판검사들 정관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제대로 정관은 이런데 정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관피하니 뭐 얘기도 있었지만 네. 관피하고 별개로 저는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대형 펌에 가서 이런 그 대관 업무를 맡는 그런 것도 좀 그런 거는 좀 국회에서 그 국감 때나 이럴 때 좀 수치로 그런 거는 좀 그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네, 이제 작년에. 이 공정위에 출입한 그 변호사들의 출입 기록 이런 네. 거를 그 지상욱 의원님이 예. 그 국감 때 그걸 다 저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 그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소송 사안이나 이제 공정위 제소 사안이 있어서 뭐 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취임한 이제 김상조 위원장은 그 공정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그 대국민 이제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9월 14일인가 그 같이 이제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민주당의 최은열 의원님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같이 공정위에서 마련한 그 신뢰 제고 방안 이걸 네.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아무튼 공정위가 좀 쇄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그 바탕이 되어야만이 이런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변화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국회도 네. 계속 관심 가지고 그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가 첫 패소하면서 아까 잠깐 그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징금 부과받은 기업들이 줄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그 선례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가 이 판결을 보고 네. 그러면 입증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은 긍정적일 텐데 네. 어차피 공정거래위도 뭐 직접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이 공정거래위가 또 그 로펌을 해서 법률 대리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것도 되게 상해 로펌들을 하죠. 이유가 상해 로펌들이 해서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네. 잘못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좀 굉장히 웃긴 일들,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이게 리딩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공정거래위에서의 좀 적극적인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판결하면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렵지만 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아닌
이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입증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건데요. 그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에 대한 요건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런 소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 공정위가 이제 아무튼 새로운 개념을 좀 잘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대한항공만 한 게 그 한진그룹만 한 게 아니라요. 거의 이제 모든 그룹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됐던 게 뭐 현대그룹이나 뭐 이런 데들 또 이제 다 그 과징금 처벌 제재를 했는데 네. 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송들은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이번 한진그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네. 명확한 어떤 그 법리들이 좀 만들어지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뭐 또 대림그룹에 대해서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과징금 뭐 이제 그 제재를 할 거라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공정위는 또 공정위대로 계속 나름대로 뭐 만들어 놓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작업이고 또 소송을 임하면서 최대한 또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한항공은 사실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그 조양호 회장 부부 경찰 조사도 앞두고 예.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이제 네, 김 좀 교수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 대한항공을 보면 그간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로 지적되고 왔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그런 기업 같습니다. 집합체. 사실 이제 1999년에 이분이 이제 조양호 회장께서 한 1,000억 원을 탈세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 이미 감옥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저기 나오지만 잘 기억하시는 그게 이제 탈세. 두 번째는 네. 이제 갑질. 그 장녀 네네. 조연아 칼 부사장이 그 땅콩 그 해안. 유명한 땅콩 해안 네네. 사건으로 그 갑질해서 아직도 거기 그 뭐 사무장은 뭐 정신적인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 또 그 부당 내부 거래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런 네. 뭐 크고 작은 예로 든 두 회사 말고 또 정석기업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또 장난을 또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 이게 뭐 이 집안의 내력인지 사실은 그 재수 씨가 회장으로 계시던 그 한진해운 네. 최은영 회장이 왜 한진해운이 망해가는데도 자기 그 회사 용역 회사나 만들어놓고 거기 망해가는 회사에 빨대를 꽂고 온갖 사무기기 납품하고 임대료 받고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문제됐던 게 네, 이제. 회사 자기 영종도에 호텔 지으면서 네. 그 호텔에 그 기자재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에 평창동에 있는 인테리어 개인 주택의 공사. 그 인테리어 비용을 네. 슬쩍 그 회사에 얹은 거. 정말 저는 이분들이 연수입이 뭐 수십억은 될 텐데 왜 그 집에 그럴까요? 공사하는 그런 것까지도 네, 회사 네. 돈을 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도덕적인 양심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 그래서 더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차제에 정말 사업을 하다가 뭐 조금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집에 공사비 조금 아끼려고 회사 돈을 뺏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돈 있는 그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뒷담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그렇게 회사 돈으로,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에 좀 소환 조사 좀 제대로 받을까요? 사실 이게 또 대형 로펌 광장 찾아보니까 김앤장하고 국내 로펌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로펌과 또 이게 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로펌들이 많이들 아시는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합동사무소라서 네. 각 변호사들이 개인 개별 사업자들.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앤장 이름을 쓰면서 네. 그 공정거래위도 대리할 수 있고 또 다른 변호사는 또 그 대기업을 대리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많은 법인들이 그렇게는 하는데, 그게 이제 글쎄 국민들 시선에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죠. 공정거래위가 제일 큰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큰 손님이거든요. 펌에서 그 변호사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런 이제 좀 되게 그 역설적인 관계들이 있다는 그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대한항공의 이 조양호 회장 부부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대형 펌에서 대리를 이제 변호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결국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확 샀다가 그리고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비행기 탈 때 좀 찜찜하고 기내 면세품 살 때 이거 이렇게 스튜어디스들 막 그 많이 옥죄어 가지고 팔게 하는 거라며. 그러면 살려 그러다가 요즘 유행하는 그 stupid 그 김생민 씨의 stupid처럼 그럼 내가 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아주 소극적인 정도의 행동만 끌어내는 거지. 이게 뭐 적극적인 어떤 글쎄 불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 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김 네. 교수님이 쭉 이 한진그룹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과거부터 쭉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뭐 불법 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처벌이나 이런 게 있어야 자정이 되는데, 아니면은 진짜 아예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은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게,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탈세하고 뭐 감옥 갔다 와도 다시 경영진으로 복귀해서 다시 회장님 되고 다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조양우 회장에 대해서 이제 막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할 때 막 증인으로 세워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막 거기다가 또 퇴직금도 막 받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심지어 대한항공이 그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하나는 이제 칼 지주회사가 되고 하나는 대한항공이 있는데, 하나 회사에 임원을 할 때 받았던 연봉을 두 개로 쪼개놓고 양쪽에서 다시 두 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받아가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이 소비자로서 뭔가 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비자들이 보여줄 것보다는 먼저 주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그렇게 돈을 빼먹거나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경영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주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좀 그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튜어십 코드라는 게 생겨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사로 선임되겠다고 하면 반대 의사도 내서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하거나, 뭔가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이런 불법 행위를 못하게 뭐 이제 상법상에 있는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같은 걸 막 행사해서 못하게 막거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회사의 좀 투명 경영, 건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제도들이 점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벌들의 이제 문제되는 이런 불법행위나 편법행위들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재벌들도 이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기업들이 좀 자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더 이용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퀄컴의 과징금 1조 원대 제재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이건 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그 기각 결정이 내리자 이제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퀄컴이라는 회사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원래 퀄컴이 한국 때문에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입니다. 이 세계 이제 198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여러분 혹시 CDMA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CDMA. 세계적인 통신 방식이 GSM이었어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정통부에서 국내 고유의 기술을 키워서, 왜냐면 GSM 기술을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CDMA라고 하는 독특한 기술을 채용하기로 한 건데, 이때 애트리가 개발했고요. 이때 칩을 이 퀄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이 CDMA 한국 그 당시 5개 통신 회사가 모두 CDMA 기술을 통해서 이제 CDMA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일본하고 미국의 몇몇 통신에서 CDMA 기술을 채용했어요. 그러면서 CDMA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칩에 대해서는 아주 특허권이 거의 100%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뒤에 나타난 WCDMA, 그리고 지금 LTE까지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창업자가 어윈 제이콥스라는 유태인인데요. 이분이 재밌는 게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00조입니다. 100조인데 아들인 폴 제이콥스한테 회장이 물려줬어요. 근데 이건 한국의 재벌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미국에서 100조짜리 회사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중소기업은 미국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식들한테 주식 재산 10억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뭐랄까 유태인의 어떤 코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그 저희 회사 제가 이제 KTF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주주이기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전략기획부문장 전문하고 있어 여러 번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네. 굉장히 그 유태인적이고 또 동양적인 문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회장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에서 국내 S 기업의 냄새도 좀 제가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욕을 많이 먹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QTL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진 모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칩 네. 그리고 이제 QCT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는 QCT 말고도 많이 있는데 다른 회사 절대 기술을 안 줍니다. 돈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공정거래, 독점력 이것도- 남용, 네. 예, 경쟁 제한 이런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칩을 세계적인 통신 단말 제조회사들 삼성, 네, 애플, 뭐 애플, 이런 회사 인텔, 있지 않게 뭐, 인텔, 네. 뭐 인텔, 하웨이니, 뭐 LG 이런 회사들 납품하는데 무지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로열티를 5% 이상 받고 있고요. 그 당시 한국에서도 CDMA를 독점할 때, 야 우리가 니네들 이만큼 키워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라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다 못해서 작년에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때린 거고요. 그걸 그 부당하다고 네.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실 때 거기 또 폴 제이컵 세장이 미국 상공인 거에 대해서 한미 FTA 위배된다는 거 막 거기서 막 항의를 제기하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요번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이걸 기각을 했고요. 재밌는 예, 예. 것은 이미 2015년에 중국에서도 1조 원 정도의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고요. 네. 금년 초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에서 이 회사를 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한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미국 회사들한테도 이걸 기술을 제대로 안 주고 뭐 너무 높은 기술료 로열티를 받고 하니까요. 그리고 애플도 역시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지금 절박합니다. 한국에서 지게 되면 도미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다른 회사들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 많고요. 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이미 소송을 했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애플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만일에 이 퀄컴이 1조죠. 1조의 네네. 벌금을 물게 되면 아마 예. 줄소송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뭐 기각되더라도 1조 원 납부하고라도 계속 네. 뭐 항소를 하고 그럴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게 한국 재벌처럼 갑질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뭐 법리는 깊이 있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리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이 독점력이나 이 기술력 이걸 가지고 남용해서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의심이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 저는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 퀄컴을 네. 그 대리하는 이 지금 과징금이 합하면 1억 300억, 1조 1조 300억이에요. 네. 거기서 조금만 10%만 깎여도 돈이 얼마예요. 거기에 또 1,000억 이 대가 왔다 변호사의 이 성공모수 약정을 하면 네. 그 변호사는 막 신날 텐데 또 대항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퀄컴의 이 그 나쁜 행태는 뭐냐면 SEP라고 그래서 표준 특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핵심 그게 없으면 그 특허가 기술이 없으면 다른 제품을 아예 못 만드는 네. 그런 기술의 경우에는 프렌드 확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한마디로 공평하게 크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의칙상의 그런 확약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 퀄컴은 남용을 한 거죠. 자기네 기술이 이제 핵심이 이거 우리 기술 없으면 너네 휴대전화 못 만들잖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남용을 한 것 때문에 2009년에도 이런 과징금을 맞았어요. 그때는 뭐 자기네 기술 안 쓰고 다른 업체하고 거래하는 회사에다는 더 비싸게 그 기업엔 더 비싸게 로열티를 받고 뭐 아니면 자기를 기술 독점으로 계약을 해주면 뒤로 뭐 또 좀 주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그래서 또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1조 300억이 7년 동안 매출의 한 2.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과징금 1조가 넘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네. 퀄컴이 특허 사용료 받은 매출에 비하면은 네. 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과징금 맞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근데 1조 이제 300억을 세계 내고. 여기저기 또 많은 세계 회사에서 뭐 소송이 관계니까. 걸리니까 애들 이제 급할 네네. 한국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니까 굉장히 걱정이죠. 중요한 사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정위에서는 이거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일단은 이게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행 명령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네. 너네 계약 제대로 해라, 네. 다시 네네. 계약해라, 뭐 이런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거를 정지를 정지를 해달라. 해달라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존의 프렌드 확약하고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시급성도 없고 정지시켜야 할 만큼의 시급성도 없고 필요성도 안 보인다라고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재판부의 이 판결서 그 취지가 아주 단호해요, 보면. 예. 그래. 근데 이제 이게 1조를 이렇게 일단 과징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공정위가 패소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반환해 주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자 상당액을 붙여서 그렇죠. 줍니다. 근데 그 이율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그 몇 가지 이렇게 큰 몇천억짜리 과징금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서 패소를 하면 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주니까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그래서 공정위 정말 똑바로 해라. 제발 이렇게 패소를 하지 않도록 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그 제재를 할 때도 굉장히 엄격한 좀 요건들을 맞춰가지고 좀 해라라는 뭐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1조 원도 이게 소송이 또 오래 기간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렇게 이거 패소하면은 또 네. 상당한 이자를 주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공정위는 이런 사건은 특히나 더더욱 더 공을 들여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소송하다 보면 공탁금을 내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탁금 찾아올 때 우리 지금 은행 이자는 이율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이율은 모르겠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높아요. 네.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조가 넘으니까 연 2%만 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 계산이 안 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뭐 이미 소송을 한 두세 군데서 하고 있고요. 예.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한국 재판에서 네. 퀄컴이 사실 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카를 고무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해외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제를 바꿔서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인한 그런 경제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르다, 6차 핵실험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실물 경제에 정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까? 뭐 FTA 폐기 얘기도 나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이제 뭐 네.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저 증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네네. 좀 제가 며칠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전에는 그렇게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는데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좀 그 위기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그 피부로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뭐 그러면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 미국이 그럼 뭐 이게 이제 뭐 나비 효과로 네. 남한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게 세계 경제에는 뭐 여파가 있겠느냐 없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봐서는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괌 타격한다는 얘기 나올 때, 포위 타격한다는 얘기 나올 때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6차 핵실험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핵실험을 한 6번 정도 하게 되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핵실험을 수십 차례 했지만, 최근에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 핵실험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파키스탄이 딱 6번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남은 옵션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뭐 첫째는 이제 선제적 공격이죠. 뭐 북한의 핵실험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그걸 씨앗을 잘라버린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장은 우리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그건 못을 받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가 경제제재입니다. 경제제재인데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고난의 행군 뭐 그러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뭐 세컨더리 보이콧 뭐 이러고 하는데,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국 원유를 끊는 거라고 합니다. 네. 원유가 뭐 통계마다 조금 다른데 북한에 1년에 100만 톤 정도 수입하는데 그중에 한 50만 톤 정도를 중국에서 들어가고 30만 톤 러시아에서, 나머지 뭐 중동에 조금씩 들어간다 그러는데,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게 중국에서 네. 원유를 끊으면 예. 뭐 북한 정권이 무너지든지 사달이 나겠죠. 근데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 예, 근데 중국이 안 쓰죠.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그냥 무너져서 만일에 남한 주도로 통일되고
만에 하나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태는 정말 중국이 바라지 않는 사태거든요. 차라리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그것도 몹시 불편하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 버퍼라고 그러죠. 완충지대라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래도 자기한테는 조금은 우호적인 정권이 있는 게 낫지. 한국과 북한이 이쪽 압록강까지 들어와 한국과 미국이 죄송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압록강까지 들어와서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결국 굴욕적인 평화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느 세계 카드 하나 다 지금 만만치가 않고 예. 그래서 뭔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실감이 나게 이제 네.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뭐- 시간이 돼가지고 그랬나요? 네네네. 네. 더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치 안 보고 하이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